최근에 그 TSMC가 2나노 제품을 제작하는데 비용을 2배, 4나노 대비 높게 이제 받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일부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찾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아마 3나노 수율은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4나노는 또 제대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부는 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증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좋아졌는데 이게 계속 좋아질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위기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획재정부 쪽에서 얘기한 게 1.8%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데 안 좋게 보는 쪽은 오히려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직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성장률이 정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못 채우는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환율이 오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1,46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1,460원대 이상에서 환율이 놀았었던 게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1,460원대 이상을 갔었는데 이번에도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하는 그 위기의식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뭐 경기가 좋지도 않았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쪽에서 사실 시장의 어떤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일단 주도권을 상실했다라는 게 확연히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보이는 데다가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부진해서 그런 거죠.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시장 영향력이 급감했다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로서 계속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쪽이었었는데 2차 전지 쪽이 생각처럼 개화되지 못하고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쟁 격화도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쪽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위기의식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정치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이 인제 크게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계엄령 선포되고 그다음에 뭐 탄핵 소추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깐 인제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환율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인제 우려하는 게 좀 많았는데 다행히도 그 외환 보유고 자체는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줄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거는 과거에 한 5년 10년 전까지 했을 때 우리하고 비슷하게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었던 국가들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대만 이런 쪽인데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그쪽은 다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정체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좀 많이 썼던 것도 있죠. 4,600억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4,100억 대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환율 방어하는데 외환 보유고를 쓰지 않고 요즘 보면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한 해지를 통해 가지고 또 쓰고 있기 때문에 뒤로 실제로 인제 환율 방어를 통해서 달러를 많이 소진하고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인제 우려가 좀 믹싱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영국이 조지 소로스 공격을 받아 가지고 1990 년도에 한 번 그 파운드 폭락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인제 확대 해석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당장의 어떤 위기를 불러올 만큼 아주 절박할 정도의 어려운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딱 봐도 느껴지는 게 정부의 어떤 리더십이 지금 부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정부 간 비즈니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부 쪽 단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것도 일개 민간 기업이 가 가지고 행정부를 상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트럼프 2 기가 출범한다 그러는데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아베 전 수상의 부인도 가고 그 소프트뱅크 오너 손정희 그 사람도 가 가지고 뭐 얘기하고 서로 뭔가 교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접선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제 맞물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제 걱정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위기를 논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하게 되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협상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협상의 주체의 어떤 행동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게 되면은 신뢰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제는 비즈니스고 또 신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환율입니다. 계엄령 선포했던 당일날 밤에 환율이 50원이 올랐었어요. 그걸 나중에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기는 했지만 1390원대 초반에 있었던 게 1446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1480원까지도 넘어갔었잖아요, 최근에. 이거는 그만큼 물론 이제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플러스 달러 강세의 효과도 있긴 하지만 순수하게 계엄령 선포로 인한 리스크가 얼마가 반영이 됐냐 하면은 1 차로 눈에 보이는 거는 50원이지만 최근에도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원화를 갖다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를 팔고 있어요. 오늘도 환율이 10원 이상 떨어졌다 좋아할 게 아닌 게 차트 보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환율 개입이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율에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좀 나타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국가 수장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산이라든지 이 G2G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쪽에서는 협상 주체가 사실상 없게 되니까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방산 관련해 가지고 국방장관도 지금 없죠. 대행이 있긴 하지만 그럼 방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누가 가 가지고 뭘 진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인제 이런 부분에 인제 문제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각국에서 지금 선을 댔잖아요. 어떤 식이든 뭐 접선을 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게 하고 또 어필을 해야 되는데 협상도 해야 되고 아무도 지금 우리 보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막상 맞닥뜨렸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세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게 되면 사실 사전 조율을 통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보다는 많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은 경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제 전쟁이라는 걸 뒤집어 놓고 얘기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보조금 줘가면서 자국 산업을 키우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해서 산업을 육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항상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자기네들도 지금 보조금 줘가면서 지금 그린 에너지니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도 심지어 보면은 일본에서도 보조금 줘 가지고 지금 TSMC 유치하고 뭐 이래 가면서 지금 산업 키우고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올스톱 돼 있잖아요, 지금. 법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고 통과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방치가 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게 외국인들한테 이 신뢰를 주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뺏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실 경제하고 정치는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원달러 환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그 위에 거는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쭉 해 가지고 인제 일봉으로 해 가지고 나열된 건데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죠? 꾸준히 우상향한 게 보이는데 이 주간 단위로 해서 인제 원달러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된 거 보시면은 1일 하고 인제 제일 왼쪽에서 보면은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 환율 개입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아 가지고 계속 방어를 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깐 지금 정상적인 어떤 환율의 흐름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근데 요 차트하고 지금 위에 있는 차트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원달러 차트도 보시면은 위에 거 그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했잖아요. 근데 엔화 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엔화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우리 거하고 차트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조금 더 급하기는 해요. 나중에 인제 계엄령 때문에 반영된 게 있어서. 근데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러 강세 추세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제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가지고 50원 정도가 추가 더 상승한 것도 있고. 근데 인제 이게 달러 자체의 어떤 강세 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이게 뭐 큰 치명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또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가속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충하기 위해서 지금 환율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을 넘을까를 물어보셨는데 넘고 안 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160엔을 넘어간다. 그럼 우리도 1,5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엔화가 140엔으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안 떨어지고 계속 1,470원, 80원, 1,500원 이렇게 된다.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부조를 맞춰가는 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만이 공격이 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가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어떤 주식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환율 수혜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출 관련된 쪽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이 대부분 다 수출 관련주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엔터하고 게임이 들어갑니다. 근데 게임비라든지 이제 엔터 공연에서 이제 받는 돈,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전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지나치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 수혜주다라고 하면 굳이 고르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기저적으로 고환율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어저께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사가 난 거 하나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말하자면 보좌관 뭐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아직은 출범은 안 했으니까요. 그 트럼프 라인의 보좌관들 몇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모든 나라에 그 관세는 부과하는데 모든 영역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는 쪽, 이렇게 이제 했다 해 가지고 야 관세 막 엄청나게 부과해 가지고 막 무역 장벽 세우고 이러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또 인플레 촉발하는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해서 또 주가가 어저께 미장 급등했었고,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사실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은요.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 자체가, 제가 이제 학부에서 신방과를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까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엉터리 뉴스를 실었을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분히 그 시장을 상대로 트럼프 특유의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분위기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는 상반기 어느 시점까지일 거고, 만약에 시스템적인 문제만 없다면은 하반기부터는 달러가 그래도 조금 약세 전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상법 개정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금투세는 12월 10일 날 폐지가 확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미장으로 떠난 자금은 쉽게 안 돌아올 거고요. 근데 이제 금투세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그래도 여기서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은 안 가져가니까 하고 참여했었던 자금들, 또는 큰 자금 같은 경우는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지, 이게 증시 부양을 위한 기본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금투세 폐지 자체는 추가적으로 자금 이탈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았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 국면 상황에서 이거를 논할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해 가지고 이슈 메이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로보틱스 회사하고 에너빌리티 그 사이에 있는 그 회사 하나를 가지고 이쪽으로 바켓을 두산 바켓을 이쪽으로 붙일까 저쪽으로 붙일까 해 가지고 노이즈 있어 가지고 결국 가 가지고 분할 합병하는 거, 그거 인제 포기가 됐고, 그다음에 또 모 회사는 또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시간의 매매까지 끝난 6시에 돼 가지고 유상증자 공시했다가 주가 폭락하고 문제 생기니까 감독원에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유상증자
하겠다고 신청한 거 반려 들어오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또 빠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 키우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주주라고 해 가지고 지분을 뭐 60% 70% 가진 기업체가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별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 전체 회사를 갖다가 마치 자기 개인 것인 양 시장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판단 또는 뭐 물론 회사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근데 주주들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해 왔던 그 과거 패턴, 이런 것들을 답습하지 못하게 반복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너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는 했는데, 회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당은 자기네들이야 그 거기 임원 등기해 놓고 또는 등기 안 해도 돈을 월급으로 받아 가지고 챙길 수가 있지, 연봉으로. 배당은 쪼끔 해 주고 회사 가치는 뭐 1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주가는 10,000원, 20,000 원에 그냥 머무르게 냅두고, 즉 이게 주주 가치 부양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도 반응을 하게끔 역할을 해 줘야지, 사실 그래야지 믿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 가지고 만들어 왔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금투세에서 이제 상법 개정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게 거치고 난 다음에 은근슬쩍 뒤로 슥 하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슈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2024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와 올해 전망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은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 압축, 쏠림, 과부하. 그러니까 모두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종목이 계속 압축이 됐었고요. 압축이 되다 보니까 이 압축된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니까 주가가 기업 그 적정 수다 가치 이상으로 오버슈팅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과부하가 와 가지고 반작용으로 주가 빠지는 그런 패턴이 좀 이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기가 만만치가 않았죠. 왜? 이거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그 주식은 계속 가고, 저쪽에 널브러진 놈은 아무리 봐도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완전히 쏠림이 인제 가속화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는 수익 냈을 분들은 섹터 투자를 잘하지 않았었으면 거의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섹터 투자 잘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났겠죠. 근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인제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장에서도 빅테크 중심으로만 가속화됐었고요. 그게 쪼끔 확산이 되기는 했었지만 최근에도 보면은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고, 살아있는 거는 그냥 빅7,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뭐 드론 관련된 주식, 그런 일부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어려운, 이게 글로벌 트렌드처럼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 보통 쏠림이 과하면은 이게 대감에서 풀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을지 아니면 쏠리는 쪽으로 계속 갈지, 이제 그게 이제 딜레마일 것 같은데, 일단 강달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강달러가 하반기부터는 좀 풀리지 않겠느냐, 약달러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장 중심으로만 독주했었던 그 패턴이 좀 분산이 되면서 우리처럼 완전히 버려졌던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어올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인제 그게 어느 쪽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 봐야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쪼끔 매매하기는, 수익을 내기는 쪼끔 편안한 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니까 전반적인 기조가 상저하고입니다. 근데 연초부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게 뭐지? 심지어 어저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 이상 올라 버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포모 현상까지 일어났거든요.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돼?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아요. 일단 저부가 레거시 같은 경우는 그 CXMT 쪽이
지금 DDR4급을 넘어서 DDR5까지도 이제 수율이 80%에 이른다. 이거는 중국 기사에서 난 거기 때문에 좀 가려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걸 액면 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저부가 레거시 쪽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계속 찍어낼 테니까 손실을 봐도 찍어내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채우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설비 기준으로는 공급 과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수율이 지금 삼성이나 이런 쪽이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1분기 전체적으로 그 D램 가격은 한 10% 정도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네거티브한 얘기고요.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또 그 리포트가 나왔어요. 반도체의 봄 아직 아니다.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내놨는데, 이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 경기 부양, 소비 부양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뭐 스마트폰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소비 수요 살아나고 하면서 이제 D램 쪽 이런 쪽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오늘도 사실 하이닉스만 보다가 왔거든요, 사실. 근데 HBM 쪽을 놓고 일단 얘기를 하면 HBM은 공급 과잉 리스크는 적어도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HBM4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작심하고 지금 개발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그 원시 버전으로 칩을 재설계해서 로직 따위까지 제작하게 하고 아마 이제 생산까지 인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진정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하이닉스 쪽이 HBM4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투자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나은 것 같고, 업황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상반기는 주식을 조금 사서 모아도 되는 시기,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 보조금 확정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이 보조금을 6조 9천억을 받게 됐는데, 그게 이제 원안 대비해서 26% 정도 적게 결정이 됐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딜레마 하나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가서 지어진다고 했을 때 한국이나 대만에서처럼 효율성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여기에 미국 공장, 미국 입장에선 그 공장을 거기다 두고 싶겠지만 캐파 자체로 놓고 보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은데, 어차피 짓기로 한 거라면 막상 거기서 지었을 때, 짓고 난 뒤에 이걸 운영을 할 때 삼성의 도움이 크게 될까? 이게 조금 퀘스천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TSMC는 진출 안 하고 삼성만 들어가는 거다 하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캐파만 또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 이게 기업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살펴볼 문제인 것 같고요. 당장에는 안 받는 것보단 좋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격세지감? 뭐 그런 거 있죠. 브로드컴 하면은 그냥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에 들어가는 중저가 칩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챗GPT 같은 AI의 데이터 처리를 돕는 그 반도체를 만들면서 부각이 됐고, 이게 이제 에이지 업체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클라이언트가 중요한데,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 이 구체적으로 구글하고 메타하고 틱톡 3군데거든요. 여기랑 개발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실적도 좋아진 거 있지만 실적을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성장성보다 아직은 못해요. 그런데 급등을 했던 거는 엔비디아의 독주와 달리 이제는 말 그대로 주문형 반도체로 해 가지고 이 AI 가속기가 인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이쪽 시장이 얘네들이 먼저 이런 경험을 빅테크를 통해서 같이 해 나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자리를 갖다가 일정 부분 뺏어오면서 회사가 엄청 커질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엔비디아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범용성에다가 그 뛰어난 성능 대신에 엄청 비싼 가격 이거였었다고 하면, 여기는 그 자금 투여 금액이 적고 전력 소모면에서도 유리한데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를 잘하는 그런 칩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쪽에서 성공적으로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 나간다 그러면은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속기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칩은 여기저기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시장의 확장 속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전체 시장이 커지는 게 더 크다. 그래서 그게 뭐 끝났다 이런 걸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는 이게 100% 성장할 때하고 50% 성장할 때하고 기울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이전처럼 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지켜봐야 되는 게, 오늘도 그 CES에서 젠슨 왕이 발표할 때 나왔던 얘기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결국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직접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겠다. 이 얘기는 뭐 껍데기는 누가 만들든 상관없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자기네가 넣겠다. 이게 어디 전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구글 안드로이드 전략 뭐 이런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아무나 만들어도 돼. 대신에 우리 거 쓰고 돈 챙겨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략이 사실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오늘 발표 자료를 보면 글로벌 그 로봇 회사들,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포함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요.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2050년 되면 그게 7조 달러가 된대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24년도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한 34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게 2030년 되면 600억 달러가 넘어간답니다. 엄청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에 소프트웨어를 자기네들이 주도를 해 나갈 거다라는 거잖아요. 된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포텐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그 AI 가속기가 이 쿠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 그 쿠다 시스템 자체의 개방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들 유저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그것도 전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AMD에서 뭘 만든다 해도, 아무리 더 잘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생태계는 저는 쉽게 부러지지는 않을 거다. 다만 AI 가속기만 놓고 얘기했었을 때는 상승의 기울기는 좀 완만해질 수 있다. 근데 엔비디아는 그걸 넘어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 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져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제2의 엔비디아, 이게 참 어려운데, 시장을 대체한다는 측면보다는요, 지금 당장에는 주가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을 잇는다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지금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는 대체 칩 그 에이직 업체인 브로드컴 얘기를 좀 계속들 하고 있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났을 때도 보면은 성장률이, 매출액이 51% 성장했고 순이익은 23% 성장했는데, 사실 이거 굳이 비교를 하면요. 굳이 비교를 하면은 엔비디아보다 못해요. 성장률 자체는. 엔비디아가 많이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첫 발을 내딛어 가지고 시장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메타와 구글하고 협업할 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카탈로그인을 이제 빛남이 뭐 하여튼 빛남이 뭐 이런 거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쿠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출시를 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에이직 그 확산과 더불어가 좀 지켜보실 만할 것 같아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AI 쪽의 성장은 담보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에 엔비디아도 계속해 가지고 지금 칩 수요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에서도 삼성이랑 하이닉스에다가 그 HBM 관련해 가지고 그 테스트 요청이 들어왔어요.
거기도 지금 자사 이제 그 컴퓨팅에 직접 HBM을 갖다 장착하는 거를 지금 검토한다고 그랬고, 또 하나 이제 에이직 업체, 중형 반도체 업체하고 협력 가능성도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파운드리 시장을 또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 이런 맥락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레거시 쪽보다는 HBM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을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가격과 가성비의 전쟁이라고 써놨는데, 최근에 그 TSMC가 2나노 이제 제품을 제작하는데 비용을 2배, 4나노 대비 높게 이제 받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한 일부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찾을 거다, 찾는다가 아니라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아마 3나노 수율은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4나노는 또 제대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깐 뭐 '일부는 좀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 놓고 얘기하면은 칩에서는 HBM, 그다음에 인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일부 인제 그 에이직 쪽의 성장과 더불어서 커지는데, 거기에서 일부 삼성 쪽이 좀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생기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봤던 자료에는 4나노가 수율이 한 60-70% 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쪽으로는 좀 고객을 좀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의 추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사 나는 거 한 반 정도 믿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걸 다 믿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DDR5 수율이 벌써 80% 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첨단 장비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DDR5를 어쨌든 만들기는 한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수율이 높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DDR4까지는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뿌려대니깐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마진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내 이제 디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의 캐파를 그러면은 DDR5나 아니면은 인제 HBM 쪽으로 전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바꾸는 데는 역할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부가 칩은 인제 우리가 손을 대는 쪽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 정도 말씀드릴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보면은 DDR4 같은 경우 8GB 같은 경우는 시중 가격의 절반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가격적인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이쪽 시장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지금은 다 불확실합니다. 다 불확실하다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액션입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좀 특이한 분위기 때문에 다 자기 말대로 그냥 막 마음대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IRA 보조금을 뭐 폐지할 거다, 연비 규제 완화할 거다, 또 AMPC도 없앨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았는데, 아마도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행정명령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인제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인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2차 전지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만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불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 자체가 자동차 판매를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성장을 하더라도 큰 폭의 성장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인제 또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금 인제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중국산 그 ESS 배터리에서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국내 업체 수주 확대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올해도, 그리고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이나 중국의 어떤 기업의 진출을 실제로 막아줄 수만 있다 그러면 올해 ESS 쪽에 수주를 계속 좀 해 나가면서 쪼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좀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도 이제 모델 Q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이제 한다고 했고, 올해 보급형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게 인제 매출을 좀 키운다고 하면 테슬라도 한 25% 에서 30%
성장을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매출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전망이 유럽이 올해 14.7%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던데요, 전기차 시장이. 이 정도 성장이 돼 준다 그러면 유럽 경기 불황을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5% 성장한다. 이건 유진투자증권 전망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성장을 해 준다 그러면 그래도 바닥에서 좀 숨을 쉴 공간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아직은 업체 전체가 다 우호적인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변수가 많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트럼프 행정 출범하고 그다음에 인제 실적 발표가 곧 나올 거예요, 4분기에. 자동차 업체들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 업체들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올해 실적의 방향성, 이런 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엄청나게 폭발한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전지 반등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반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업황을 바닥을 확인해 가지고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 7월하고 8월 때들처럼 내러티브에 의해서 바닥 잡고 쫙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1차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등의 폭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되밀렸을 때 이전 저점을 깨면은 안 된다. 이전 저점을 깬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내러티브에 의해서만 올랐었던 거지 업황 자체는 돌아선 게 아니다라는 얘기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저점을 깼습니다. 그런 저점을 깨는 순간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닥을 잡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인제 그 트럼프 리스크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또 과도하게 또 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향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별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올해 업황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실적을 갖다가 인제 체크해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 보고 저점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제 돌아서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깐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이르고요. 일단 확인을 할 건 확인하면서 보자.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방향성 자체를 막지는 못할 거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견딜 수 있는 재무적인 여력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전망은 어떤가요? 둘 다 일단 캐즘 구간 진입하면서 투자한 거에 대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포스코는 기초 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섹터. 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 2조 5천억에서 3조 원 가까이 철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벌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무적인 안정성은 좀 괜찮고요. 다만에 인제 이게 그 포스코 주가가 76만 원까지 올랐었던 거는 철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밸류를 높일 수가 없는데, 2차 전지의 성장성이 붙어 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건데, 인제 그게 그 캐즘 구간 진입하면서 급하게 꺾여 버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20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 근데 이게 돌아서려고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가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향후에 그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변화의 트리거가 뭐가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인제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이 확 달라지는 게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중국산 리튬을 갖다가 완전 배제하는 시점, 또는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는지 여부, 그걸 통해 가지고 북미 쪽의 리튬 가격하고 중국산 리튬 가격하고 인제 차등화가 이미 실제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제 변화하는지 요런 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인제 말 그대로 2차 전지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제 다른 섹터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걸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여력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제 최근에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니켈 재련하는 공장 아마 지분 투자 들어간 것까지 해 가지고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했다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그나마 다른 어떤 섹터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채우지 못하는 구조라고 한다고 그러면 원가라도 낮춰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2차 전지에 지금 올인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의 터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인제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보면 당장에 올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지난 3 분기의 뉘앙스였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재무적인 압박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그때 이제 2차 전지 급등할 때 그 불법 공매도 이슈 때문에 다들 이제 막 화가 나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했는데, 공매도가 막상 금지됐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지한 첫날 주가 급등하고 그다음부터 도로 빠졌습니다. 근데 첫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공매도는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호적으로 작용할 때는 그 시장에 주는 효과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또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걸 갖다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어를 못 해 주니깐 야금야금 해 가지고 주가 급등했다가 주가 일시에 폭락해 가지고 한번 문제가 크게 터졌었던 그 라더견 사태라고 있었죠. 개별 종목들 거래 별로 안 되는 종목들 폭락했었던 거. 그런 후유증은 사실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후유증을 막는 제어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하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건 있을 수 있겠죠. 재무적인 리스크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살아남기 어렵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상태에서 재개된다고 했을 때 섣불리 공매도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기사 난 걸 보시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아예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요. 그 각 기관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인제 그 모니터링이 다 가능해진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안 걸리면 다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불법 이 공매도 재개 자체가 2차 전지에 이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2차 전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일단 테슬라 보급형 전기차 출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상반기에 보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테슬라 지금 다들 연말 증시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원통형 배터리 양산 얘기가 원래 12 월부터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만약에 양산이 되면 본격화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배터리의 판가를 더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데다가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고거는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봐야 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방향성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워낙에 모든 걸 떠나 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이라 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아 우리도 미국에 진출할게요. 돈 투자할게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용 일으킬 테니까 우리도 끼워 주세요." 하면은 "애니웨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 만들어 주고 하면 좋지." 이래 가지고 갑자기 FEOC 규정을 갖다가 뭐 싹 뒤집어 엎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트럼프라는 그분의 성향을 봤을 때 보조금 같은 경우도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펴지 못할 거라는 거는 그 의회 구성상에서 공화당 지역구 얘기도 있었고 많잖아요. 근데 그 노이즈가 계속 있는 것 자체는 트럼프가 워낙에 좀 괴짜잖아요. 일반적인 정치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될지 고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인제 기존 바이든 행정부하고 똑같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불리할 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휴머노이드 로봇. 오늘도 젠슨 왕이 인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는 동력원은 2차 전지입니다. 근데 그 시장 자체도 그 자료들 뒤져 보니깐 뭐
그 2030년에 한 600억 달러가 넘게 시장이 커지는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만 거기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요즘 보면은 방산에서 드론 얘기를 한참 많이 하는데 드론도 2차 전지. 그죠? 그다음에 UAM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 내에서 그 운송 수단으로 2차 전지 장착된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고. 그러니까 사용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테슬라가 26년부터 상용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엔비디아의 젤슨왕도 인제 이쪽과 관련된 얘기를 구체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어쩌면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상용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년에 된다고 했을 때 그쪽과 관련돼서도 2차 전지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런 거는 체크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반등할 주식은 무엇인가요? 일단 2차 전지 업황 회복은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 이게 가장 우선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ESS 시장 확장 여부. 근데 이거 당장에 아마 올해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매출은 안 잡힐 거고 인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화되는 거 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개선세가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셀 업체겠죠. 셀 업체 쪽이 먼저 나올 거고 그럴 경우에는 가장 인제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 향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A사에다 주고 휴머노이드는 B사에다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쪽이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정책 기조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전해액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을 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현지에 지금 공장을 구축해 놓은 데가 우리나라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시장이 개화가 된다 그러면 전해액 섹터들은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24년 1년 내내 제가 인제 말씀드렸었던 게 전방 업체 컨퍼런스 콜을 주목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계속해 가지고 컨퍼런스 콜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회복이 된다 해도 모두가 해피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탈락하는 회사들도 나올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하고 재무 안정성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선이 아니라 외국인의 시선에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투자 비중 조절을 하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를 그걸 통해서 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다 싶으면은 그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모아갈 생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머스크의 꿈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걸 원하는데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서로 좀 합이 안 맞았어요. 계속 대립각을 세웠던 게 자율주행 이슈 가지고도 대립각을 세웠었고요. 머스크가 친중 인사예요, 사실은. 중국 쪽에 비즈니스가 많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사용하는 거 가지고도 티격태격했었고. 그죠? 자율주행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도 사실 테슬라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제 블럭이 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인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물론 이제 이것저것 떠나 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돈을 대줬기 때문에 더 인제 이쁘게 보여진 것도 있겠지만 AI에 대해서는 서로 진심이었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규제를 풀려고 하는 쪽이 지금 공화당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이제 맞아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일론 머스크는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소위 말해서 FSD를 이제 상용화해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제 상용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그림은 자동차 시장 전체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테슬라 걸로 깔아버리는 게 목표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결국은 구글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안드로이드를 다 탑재를 시켜 가지고 팔면서 로열티 받았던 그 패턴이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시켜줘 가면서 나중에 큰 돈을 벌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걸 하면서 또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출퇴근할 때 차 쓰고 쉬는 시간에 주차장에다 박아 놓지 마라. 돌려라. 그죠? 그러면 주차 공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막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아이디어하고 정책 방향이 트럼프하고 합이 좀 맞았던 것 같다.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면은 바이든 정부하고는 너무 안 친하니까 안 가까우니까 우주와 관련된 걸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임기 때 예산을 크게 늘렸었던 쪽이 뭐냐면 우주항공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주와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진심이었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선 발사하는 거 그쪽 비즈니스를 갖다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도 있죠. 자기가 도지에 수장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사업을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아마 정경유착 뭐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날 텐데 미국은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스페이스X를 통해서 나사하고의 비즈니스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사실 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보조금 감안해서 한 3만 불 약간 안 되는 29,990 불?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미치지 못하게. 근데 출시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반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 이게 절박한 게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드가 물론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때문이긴 한데 약간 좀 비아드가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는 다른 지역에서 모델 Q를 통해서 그걸 또 커버를 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델 Q 출시 의미는 시장 방어, 경쟁 이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건 다 탑재를 하거든요. 그걸 탑재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상용화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는 분명히 여타 업체들이 보급형 출시한 거하고는 다른 어필 효과는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싸구려란 이미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인제 그거를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인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저게 트럭이 맞아?'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놀라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운행하는 거 실제 동영상 이런 것들 보면은 순간 가속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가격만 싸게 만들어서 내놨어 이래 버리면은 약간 좀 또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고 사이 어디에서 어떻게 묘한 그 경계선에서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긴 한데 여태까지 테슬라가 차를 출시해 가지고 실망을 크게 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작년 11월 말에 아마 V13.2 버전이 아마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테슬라 입장에서는 올 2분기까지 그 무인 자율주행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전 과정을 AI한테 맡기는 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그 버튼을 눌러 가지고 FSD가 시작이 되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주행하고 그다음에 후진하고 그리고 주차하고 요게 다 가능하게끔 지금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 아직까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지 되는 단계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인제 사람이 딴짓을 하면서 뭐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이제 그 단계까지 가고 싶은 게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굉장히 올라온 거를 얘기를 보면 들어보고 동영상을 보면 요번에 CES에서도 그 테슬라 그 자율주행 시행 그 시연하는 거 시승해 가지고 이제 후기들 올라오는데 신세계를 봤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화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는 좀 기대를 좀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6년에 상용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율주행은 원래 내연기관차로도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다. 왜냐면 에너지 소비의 중심이 그 내연기관은 이 구동장치 쪽에 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통제가 되니까 효율성이 높고, 그리고 그 내연기관차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이걸 갖다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전기차는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냥 반응을 하게끔 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전기차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전기차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긴 된다 그러면 전기차가 확산되는 속도는 그만큼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사람은 한번 편한 맛을 보면 그거를 다시 떼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편하게 그 뭔가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을 갑자기 뺏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한번 자율주행의 행을 통해 아주 편안함을 느껴버리게 되면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은 그거를 다시 운전을 해야 된다. 물론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놓고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엔 좋을 거다. 근데 또 이제 역발상으로 자율주행이 확산이 되려면 전기차가 많이 깔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전기차하고 지금 내연기관차 사이에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여전히 트럼프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선호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이런 구도 하에서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전기차를 갖다 인위적으로 더 깔 수 있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늘려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서로 정의 관계로 계속해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의 자율주행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가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는 아직 보여주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계속해 가지고 투자를 해 오고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도 여기서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하는 마음은, 네, 응원하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식을 사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전기차 관련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비싸요, 일단. 근데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시장의 성장성을 놓고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저는 한번, 지금 현재도 인제 고객님들 포트에는 다 기본적으로 깔아 놨는데 한 번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살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직접 안 타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번에 CES 가신 분들 후기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다 충격을 먹었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이게 상용화가 머지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상용화된다고 했었을 때는 테슬라의 어떤 주가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로서 차지했었던 위상은 또 다른 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전기차로 가는 거는 필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전환 시기하고 속도에 대한 노이즈가 인제 항상 있어 왔고, 이게 인제 미국의 정책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투자를 과도하게 좀 하다 보니까 캐즘 구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좀 어려움을 전체가 다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의 방향성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 미국의 어떤 정책도 그렇지만은 인제 그 정치인들 성향을 봐서도 자기네들 지역구에다가 지금 지어 놓은 걸 갖다가 뭐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인제 큰 그림의 방향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보조금에 의해서 인제 확장이 될 것이냐,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이 자율주행이 확산이 되면서 확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것도 인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저는 큰 폭의 성장보다는 전년 대비해서 그냥 '소폭 성장한다.'라는 기조, 그 정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관련해 가지고는 본격 성장은 오히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 FSD가 상용화되는 시점 이후부터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내년에. 그게 만약에 맞물린다고 그러면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배터리 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올해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올해 바닥을 다져주느냐, 그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다져지는 모습이 보였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을 놓고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초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쁘진 않은데 또 막상 뭘 사지 하면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작년보다는 어쨌든 올해가 조금 편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 시장에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부 게을리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시장 수익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죠.